네, 오늘은 중급회계 종업원 급여 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계 기준서의 목적은 이제 종업원 급여 처리죠. 종업원 급여는 우리 기준서상에 그러니까 근무용을 제공하는 거죠. 근무용을 제공할 때 회계처를 어떻게 하냐? 네, 근무용을 제공하는 거죠. 이 근무용을 제공하는데 우리 기준서 상에는 이제 그 주식기준 보상, 보상하고 지금 오늘 하는 종업원 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탁옵션 관련된 거는 이제 주식기준 보상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스탁옵션 외의 것들은 종업원 급여에서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1102호에 있고, 얘는 101019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 급여, 오늘 하는 종업원 급여가 뭐냐 할 때, 이 종업원 급여는 첫 번째로 단기 종업원 급여. 단기 종업원 급여는 말 의미에서 이제 장단기 하듯이 우리가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12개월입니다. 12개월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그 다음에서는 이제 기타 장기 종업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급여도 장기고, 얘도 이제 기타 장기도 장기죠. 그래서 실제 개념상으로 보면 단기가 있고, 단기 종업원 있고, 장기 종업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장기가 되는 거고, 장기를 기준서상에는 퇴직급여하고 기타 장기 종업원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눈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고급여, 이렇게 해고급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단기, 장기, 해고급여가 있는 거고, 장기에는 퇴직급여하고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얘는 그 퇴직급여는 우리가 학정기여가 있고 학정급여가 있습니다. 학정기여가 있고 학정급여가 있고, 근데 학정기여는 뭐 심플하니까 금방 끝날 거고, 학정급여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겠습니다. 모든 과목이든 뭐든지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업원 급여에서 그 말하는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목이 좀 많은데 하나씩 좀 자세히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는 말 그대로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 그래서 크게 보시면 종업원 근무용의 대가, 해고 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무용의 대가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장기하고 단기가 있는 거예요. 단기하고 장기가 있고, 단기는 단기 그 종업원 급여가 있고, 장기는 퇴직급여가 있고, 기타 장기가 급여가 있고, 기타 장기. 이렇게 기준서에서 틀을 잡아 놓은 겁니다. 종업원 급여는 근무용 대가가 있고, 해고 대가가 있다. 근무용 대가는 장기하고 단기가 있고, 장기에는 퇴직급여가 있고, 기타 장기가 있고, 이렇게 급여를 나눈 겁니다. 단기는 뭐냐? 단기는 12개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기간 말 기준으로 우리가 12개월, 그러니까 결제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2개월 이전에 결제됐거나 하는 건 무조건 단기 급여가 되는 겁니다. 단기 종업원 급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가 되는 거죠.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 당연히 해고급여하고 당장기는 제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그 장기 종업원급여는 요 아닌 것들. 그러니까 얘는 플러그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종업원 급여 중에서 단기도 아닌 거, 퇴직급여도 아닌 거, 해고급여가 아닌 거는 다 기타 장기급여로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는 이제 기업이 해고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급여가 다른 거죠. 얘는 우리 계약상으로 이제 전용인이 돼서 퇴직하는 게 아니라 해고. 그러니까 종업원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 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할 때 해고급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제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는 일반적인 거예요. 퇴직급여 제도는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신약정이나 비공신약정. 퇴직급여는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다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가 다 있고, 퇴직급여 제도가 있고, 이제 퇴직급여 제도에 학정기여 제도냐, 학정급여 제도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정기여 제도는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퇴직할 때마다 기업이 특정 금액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먼저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 별개의 실체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더 없는 퇴직급여 제도이다. 그러니까 기여 제도는 기업이 있고 종업원이 있으면 퇴직급여 대가를 요 특정 별개의 실체, 별개의 시체로 표현하는데, 별개의 시체한테 적립하면, 기여금을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업의 의무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 갖고 종업원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해서 책임이 종업원한테 있는 거예요. 요게 학정 기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심플한 거죠. 한번 납부하면 땡기니까 심플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정급여 제도는 여기는 학정 기여가 있고 학정급여가 있어요. 학정급여는 학정기여 제도 이외의 것을 모두 말합니다. 학정기여 제도. 그래서 회사는 학정기여 제도도 이용할 수 있고 학정급여 제도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업원이 선택하는 거예요. 회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종업원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라는 종업원은 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B라는 사람이 일부는 학정급여, 일부는 학정기여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복수 사용자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모두 갖춘 특성을 모두 갖춘 겁니다. 그래서 복수 사용자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멀티인 거예요. 사용자가. 그래서 동일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러 기업이 출연한 자산을 공동 관리한다. 그러니까 동일 지배가 아니니까 서로 다른 지배관계가 전혀 없는 데서 공동 관리를 하는 거고, 둘 이상의 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자산 사용이면 그래서 멀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용어도 이제 중요한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기업 근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이게 용어가 좀 낯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에 있었고, 학정기여가 있어. 학정기여는 기업이 일단 납부하면 끝입니다. 기업의 책임이 없고, 학정급여가 기업이 이제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학정급여 제도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학정급여제도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순학정급여 부채와 관련된 정의를 하면, 순학정. 여러분이 요거 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있고 이제 종업원이 있습니다. 종업원. 종업원이 기업한테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죠. 근로를 제공하면 기업은 당연히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거죠.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퇴직금을 주면, 근데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이제 적립하는 데가 있어요. 적립하는 데. 기금.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은 여기다가 적립을 하고 기금을 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적립자산,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적립금. 예, 적립금이라고 그러고 있고, 기업이 종업원한테 이제 퇴직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퇴직 채무죠, 채무. 그게 채무입니다, 채무. 퇴직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학정 급여 채무는 채무가 있고 그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그러면 채무에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적립 금액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는 기업이 갚아야 되는 거고, 적립은 이미 쌓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인 거죠. 그래서 부채에서 자산을 뺀 겁니다. 그래서 순부채, 이게 금액이 크면은 부채고, 이게 더 크면은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무하고 적립금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용어상에 보면, 학정급여 채무, 학정급여 채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학정급여 채무. 이게 기업이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채무, 의무죠, 의무. 학정급여 채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립을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가 순학정급여 채무, 순학정급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할 게 이제 자산 인식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그러니까 그 적립금이 채무보다 이제 클 수도 있는데 그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다. 무작정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거 먼저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회적립자산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금하고 있고 보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사내에서 이제 기금을 적립할 수가 있고 외부 보험회사한테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친 거예요. 사회에 적립한 거를 합친 겁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하나를 하면 일단은 퇴직급여, 그러니까 종업원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그 퇴직금을 이제 보장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여가 있고 퇴직급여이죠. 퇴직급여 회계 처리할 때 퇴직급여가 있고 그 학정급여 채무가 생깁니다. 학정급여 채무. 이렇게 채무가 생겨. 기업이 그 종업원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 학정급여 채무에 대해서 기업이 그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하면 당연히 현금등이 나가겠죠. 현금등이. 현금등이 나오고 사회적립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요 A하고 B, A하고 B의 차이가 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학정. 급여. 얘가 더 크면 부채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얘가 더 크면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자산 하듯이 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학정급여 채무, 사회적립자산 총액 계산인 거고, 순학정급여, 그래서 부채인 거예요. 용어가 좀 달라요. 부채인 겁니다. 부채. 그래서 순학정급여 부채는 그 순액입니다. 순액. 기업이 갚아야 될 순액인 거고,
확정급여 채무하고 사회적자산 총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순과 부채, 순부채. 그 다음에 얘는 채무. 채무는 실제로 이제 권리 의무의 약간 권리 의무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의무. 채무.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떠냐? 그런 거예요. 이 용어는. 채권 채무 관계. 그 다음에 얘는 좀 부채 관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건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적격보험은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 보호기업하고 특수관계도 아닌 보험회사 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근무원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이쪽에 이제 확정급여 채무하고 퇴직급여라고 썼는데 실제로 그 기준서에서는 근무원가를 단어 씁니다. 근무원가. 퇴직급여라는 단어보다도 근무원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 근무원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단기 근무원가. 단기에 종업원이 근무료 제공에 생긴 확정급여 채무의 증가분. 새롭게 이제 창출된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단기에 2022년 뭐 한 해 동안 종업원 근무했으면 그 근무료 제공하고 생긴 확정급여 현재가치 증가분입니다. 새로운 증가분이고, 두 번째 과거 근무원가.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해마다 쌓는 거잖아요. 이게 종업원이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하면 해마다 쌓는 거예요. 해마다 쌓으면 과거에 싼 게 있고 요번에 이렇게 이제 단기에 싼 게 있고 과거에 싼 게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적립한 것도 금액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바뀌냐면 과거 근무원가와 제도의 개정, 확정급여 제도가 바뀐 거죠. 확정급여 제도의 도입, 초래 변경 바꾼 거죠. 바꾼 거. 그 다음에 축소. 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인 거죠.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료에 대한 확정급여 채무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 요 금액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제도의 변경의 축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는 거는 과거 근무 원가라고 우리가 용어를 씁니다. 과거에 적립해 놓은 게 금액이 바뀐 거예요. 변동된 거예요. 변동 금액.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산. 세 번째는 이제 정산 손익인데, 이 의미는 이제, 순확정 급여 부채의 순이자. 뭐냐면 이게 순이자는 아까 보시면 이제 채무가 있고, 그러니까, 확정급여 채무가 있고, 적립자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적립자산, 채무하고 적립자산 시간의 가치가 흐르면, 왜냐면 이게 그 종업원이 지금 당장 퇴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퇴사할 거를 미리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적립자산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생겨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산 손익은. 그래서 순확정 급여 부채. 순확정 급여 부채이기 때문에 사회적립자산에서 이자 수익과 확정급여 채무에서 이자 비용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확정 급여의 이제 재측정 요소는 우리가 그 재측정으로 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우리가 그 퇴직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는 겁니다. 미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종업원이 한 명 있고 여러 명 있으면 미래에 퇴직 그 가능성, 그러니까 근무연수, 미래 근무연수, 평균 근무연수, 그 다음에 사망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보험수리적 손해라고 표현하는데, 보험수리적으로 재계산합니다. 그런 것들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의 수익. 사회적립자산의 수익이 또 난 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립자산은 실제로 우리가 기초금액이 있고, 기준에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실제 수익이 있습니다. 실제 수익. 실제
수익이 있고, 우리가 기초 사회적이자산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추정 손익이 있어요. 추정 손익. 요 추정 손익이 정산 손익에 들어가는 거고, 요 둘 간의 차이가 우리가 사회적이자산의 손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인식의 변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무 원가는 이제 단기 근무 원가, 가구 근무 원가, 정산 손익 원가, 정산 손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이렇게 개념만 되어 있고, 이게 손익에 들어가는 건지, 기타 포괄의 손익에 들어가는 건지는 아직 용어정에서는 이제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거는 단기 근무 원가, 가구 근무 원가, 정산 손익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리적 손익이 있습니다. 보험 수리적 손익. 보험 수리적 손익은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실제로 보험 수리적 그 손익은 우리가 확정급여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이제 보험회사가 있고 그쪽에서 다 계산해 줘서 옵니다. 그래서 보험 수리적 손익은 다음으로 생기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변동입니다. 그래서 경험 변동,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산 손익이 있고 정산이 있어요. 정산 손익과 정산은 좀 다른 거예요. 정산은 확정급여 제도, 여기 보면 확정급여 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법적 의무나 의제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정산은 말 그대로 한 명이 퇴직한 거예요. 퇴직하면 그에 따라서 기존에 쌓아놨던 확정급여 채무하고 실제로 돈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당연히 나면 그에 따른 게 정산인 거예요. 요거는 실제 쌓은 거하고 실제 나간 금액하고 차이가 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종업원이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확정급여 채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확정급여 채무. 계산하는 문제도 이제 확정급여 채무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그다지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제 기술, 지문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도, 확정급여 채무도 실제 실무에서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미 외부에서 데이터가 옵니다. 회계팀에서 이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안에 가공문과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회계팀 부서들은 그런 정보만 갖고 회계 처리만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실제 실무에서는 산출하는 내역은 그다지 없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금 요런 확정급여 채무보다도 지금 나오는 단기종업원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무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단기종업원 보면 단기종업원 급여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 거지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임금, 근데 사회보장 부담금, 그 다음에 이제 유급 연차 휴가, 유급 평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지 종업원을 위한 비합백성 급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분배금도 우리가 임금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복리후생비, 여러분들이 말하는 흔히 이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해주죠. 뭐 이런 것들 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연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임금 요 정도 수준인 거고, 실제로 회사라든지 우리가 이제 소득세 기준에서 말하는 그 근로소득은 이런 거 다 합친 거죠. 이런 거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인시가 측정, 모든 단기 종업원 급여는 그 종업원 회계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요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회계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 종업원 급여를 할인하지 않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단기이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거고, 근무 용역 제공 시 요때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고, 단기이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유급휴가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준소상의 사례가 있는데, 이제 하나만 말씀해드리면, 이제 누적 유급휴가 예상원가는 보호기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휴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1인당 10일을 우리가 유급휴가를 준다. 그러면 한 명한테 유급 준다는 이 기준상에 맞게 100명이면 100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기업이.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연도 우리가 보고기간 말이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에서 다음 연도 12개월 내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례가 좀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사례는 우리 기준서에 있는 거예요. 기준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서에 있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 제도 보겠습니다. 이익분배제도는 잉여금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가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부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급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중요한 게 이거죠. 현재 의무를 지급하는 방법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이게 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의 의무. 그러니까 존재하는 의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간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있죠. 간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 의무를 부담한다. 의제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간행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종업원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고,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의제 의무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가 이미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의제 의무도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제 의무를 이제 측정할 때는 일부 종업원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익분배제도 상여금 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 이용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상여금 제도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 이용을 제공하는 연차보고 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기타 장기 종업으로 해당한다. 그래서 이익분배에 관련된 것도 비용으로 인식하라. 단기 비용. 그 다음에 단기 비용이죠. 단기 비용. 이게 좀 이제, 이익분배가, 실제로 이익분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이익이 확정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정하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보통 12월 30일, 우리 캘린더대로 12월 30일 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추정치에 나온 다음에 해야 합니다. 1월 달이나 보통 이제 1월 달에 많이 나오겠죠. 실제로 추정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20기고, 회계연도가 21기면, 그 21기로 이제 비용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20기로 이제 잡는 거예요. 왜 20기냐면, 이 성과는 이제 20기에 준 구모용의 대가이기 때문에 20기의 비용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하나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거라 예상되면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타결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퇴직급여 제도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단기 종업원 급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기준에서 나온 유급휴가 부분 계산하는 게 부분이 있어요. 그거 좀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익분배 같은 거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간행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의제 의무 성격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단기 종업원 급여를 본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는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준서 종업원 급여의 많은 부분이 퇴직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학정급여, 네, 이제 종업원 선택하는 거죠. 학정기여를 난 하겠다. 학정급여를 하겠다. 그래서 근데 뭐, 학정기여가 좋다. 학정급여 나쁘다. 뭐 이런 거는 뭐,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고, 근데 회계처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훨씬 편하죠. 이게 심플하다, 단순하다. 회계처리 입장에서 얘는 좀 복잡하다. 얘는 단순한 이유는 회계처리가 기업의 의무 한번 납부하면 끝입니다. 납부하면 끝. 종료. 납부를 하면 엔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책임이 종업원한테 다 가는 거예요. 우리 퇴직급에 대한 운용에 대한 책임이 종업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퇴직금을 보냈고, 종업원은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재료가 될 수도 있죠.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종업원이 다시 기업이 다시 주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근데 그 학정급여는, 기업이 관리해주는 거예요. 기업이 관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도 하지만, 관리도 하는 겁니다. 관리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관리하다가 손실이 이제 날 수가 있죠. 관리하다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을 이제 기업이 메꾸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메꿔야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학정급여는 회계 처리도 복잡하고 왜냐 회계 일도 또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회계 처리도 복잡하고 또 리스크도 다 태그를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최소는 보장된 거고, 최대는 없는 거죠. 근데 학정기여는 최소가 보장되지 않고 최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택하는 사람이면 학정급여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크 택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학정급여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